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출국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게 여느 때 정상회담하고는 좀 많이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들도 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산업정책에 큰 변화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나눌 논의들이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로서는 코로나19 백신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 대신 또 미국의 많은 요구들도 들어줘야 되는 구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분야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이 이들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투자 압박이 올지, 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떤 장단점을 예상하고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될지 참 복잡합니다. 오늘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줄 건 뭐고 받을 건 뭔지 협상 전망을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해드리다 보니까 문자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염세현님께서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셨고, 김자경님은 오늘도 알람 켜놓고 있다가 들어왔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숙님께서는 부처님 오신 날 덕분에 본방을 듣습니다. 이분께서는 저희 방송하는 11시 5분부터는 다른 일 때문에 평소에는 본방 못 드시는 어떤 모양이에요. 예, 저도 부처님 오신 날 좋습니다. 방학 때 안 오시고 이렇게 방학 아닌 때 와주셔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부처님 더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좋긴 한데 방학 때 오셔서 하루를 그냥 날리는 기분이어서요. 박정호 연구원 나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관점은 몰랐습니다. 예. 네, 겨울 방학 때 오시니까 하루를 못 놀잖아요. 예수님은. 예, 그렇네요. 네. 다음에 오실 때는 또 가능하면 학기 중에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가한 얘기만 하고 좀 놀면 좋은데, 네. 이 한미 정상회담이 이게 만만치 않은 협상하러 가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배경을 좀 배워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한미 협상의 전후방적인 배경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쪽에서 가장 협상 테이블에 먼저 놓고 말을 나눠야 될 대상은 역시 백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게 제일 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산업군에서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호황을 달리는 건 사실이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산업 부분은 백신이 있어야지만 일단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아마 뭔가 대안을 찾아오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화이자 백신 달라는 겁니까, 결국? 화이자든 뭐든 지금 테이블에 놓여 있는 건 모더나일 수도 있고 다른 것들 많이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종류보다는 양,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걸 한미 정상회담으로 갖고 가는 걸로 봐서 이 백신이라는 건 그냥 백신 회사에 주문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죠? 나라에서 주기로 하면 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어느 정도 자국의 백신 수급이나 어떻게 보면 접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남은 잉여 백신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라든가 국제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 미국의 어떤 입지를 더 굳건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도 지금 접근하는 거지, 우리나라만 지금 백신을 달라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고 뒷부분을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게 백신을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왜 특정 국가에만 니넨 그런 백신을 주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의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이, 한국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캐파가 세계 2위 수준에 가까운데, 정확히 2위는 아닌데 하여튼 2위 수준에 가까운데, 그런 곳에서 글로벌 백신 생산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겠다. 한국이? 예, 한국이. 그러니 백신 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레시피라고 할게요. 그런 걸 우리한테 주면 원활하게 생산해서 우리도 일부 쓰고 그 전 세계에 보급하는데 일조하겠다를 안건으로 제시한 거죠.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방향성입니다. 저분들은 그냥 저들이 만들다가 그냥 조금 남은 거 갖다 쓴 거예요. 우리가 준 게 아니라. 그런 모양새를 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미국이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지금 거점을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기업인들을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백악관에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성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불렀죠. 네, 불렀죠. 네.
그래서 미국에 이런 공장을 더 증설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터리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은 앞으로 산유국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국가들과의 진짜 긴밀한 관계 설정 그리고 미국 내의 생산 거점 확보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확답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초청을 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줘 했는데 얼마를 언제 어떻게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하고 함께 갔었을 때 그런 구체성 있는 어떤 안 이것도 논의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건 우리나라에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배터리다. 반도체는 미국이 갑자기 왜 필요해요, 요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예. 석유하고 철광석이었어요. 음, 이 석유와 철광석이 많은 나라가 경제력으로도 원활해졌고 그다음에 국방도 원활해졌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모든 디바이스에 기기에 반도체가 안 들어간 물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반도체 공급을 원활히 수급받지 못하면 산업 전반적인 그 원활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세기에 어떤 나라가 가장 국방력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은 핵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이 됐었어요. 예.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이 21세기에 어느 나라가 전 세계에서 국방력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우월하게 유지하느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한 우월성 여기에서 결부된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에서? 네, 왜요? 로봇가 싸워요,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게 사실일 수 있다라는 게 증명된 사실이 있는데 미국 송유관이 네. 해커들의 해킹으로 인해서 아. 완전 중단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이게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사실 불과 한두 달 전에 바이든 정부에서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여러 증황 때문이죠. 그리고 났더니 갑자기 한두 달 뒤에 미국 송유관이라는 기반 시설에 해커들이 그것도 러시아 해커로 밝혀졌죠. 해킹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들의 중요성이 점점 얼마나 높아지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그게 국방력이고 국력이다. 네.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대인 전쟁보다도 최첨단 기기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게 최고 사양의 반도체 기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고사양의 반도체를 원활히 수급받을 수 있느냐가 국방 기기들을 만드는데 또 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미국은 그런 반도체 수급을 원활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석유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전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더 이상 가동하지 못했던 것은 중동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석유 보급망이 끊겼기 때문에 탱크가 서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2차 대전에 네. 탱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제 바이든 정부는 화석 연료와 작별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돌아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석유가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원은 반무한으로 생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예. 그 에너지원으로 뭔가를 가동시켜야 되잖아요. 가동시킬 때 필요한 게 반드시 배터리죠. 저장해야 되니까. 저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마치 예전에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국가들이 전부 어디에 인접해 있냐면 중국 근처에 다 있어요. 어디죠? 대만, 예. 한국, 일본이죠. 거기가 반도체 배터리 강국들이 하필 거기 모여 있네요. 다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조금 더 수위가 높아져서 네. 굉장히 좀 아주 냉랭한 기후가 됐었을 때 말 그대로 교역로를 중국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다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산업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의 일부라도 반드시 미국 본토의 일부를 놔둬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비상시에 거기서 갖다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백악관에서
어떻게 보면 일개 기업의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를 해서 네. 이렇게 투자를 권고하고 그냥 투자해라도 아니고 세제 혜택을 엄청나게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분명 한국의 산업 기술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교섭력을 높이는데 지금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장 지어라. 네. 궁극적으로야 미국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와 배터리를 만들어 쓰면 제일 좋을 텐데 일단 그때까지 시간 걸리는 동안에는 일단 지으라는 거네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기술 격차라는 게 이게 언제 어떻게 따라잡힐 수 있는 건지 누구도 확답을 하지 못합니다. 예. 사실 뭐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90년대까지만 하던 걱정을 안 했어요. 그때는 인텔이라는 절대 강자가 미국에 있었었거든요. 예. 직접 제조도 하고 설계도 다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텔을 그때 90년대는 우리 산업계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외계인을 감금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친구들만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예, 쟤네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빠른 속도로 더 만들 수 있냐? 분명 외계인을 감금시켜서 물어보는 것 같다. 이럴 정도였는데 그 절대 강자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제조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려앉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있다라고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TSMC 같은 경우는 특히 대만 기업이죠. 사실 이 부분에서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 올 초에 미국 상원에서 아주 독특한 법안 하나가 통과됐었는데 전략적 경제법 2021 이게 통과됐었습니다. 전략적 경제법, 경쟁법. 예. 뭐예요? 2021. 무슨 법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흥 어떤 새로운 산업 부분에서 많은 국가가 새로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국에서 여기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선 어떤 형태로 일종의 뭐랄까요? 하이어라키라고 해야 되나? 그걸 우리나라 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체계, 네. 이 서열 이런 예.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이제 논의한 일종의 법안이었는데 그 법안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 일본은 다양한 신산업 부분에서 포괄적 협력 대상자로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미국이 보기에 예. 전 세계 기술 국가들이 이것저것 만들 텐데 네. 미국 입장에서 그럼 각 국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법으로 만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관리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직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니까. 예. 그래서 일본은 포괄적 협력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여기서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앞으로 더욱더 협력을 권고할 대상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조금 안 친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좀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으로 일본하고는 전방위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산업, 국방 모든 거에서 협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요거랑 이 법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아주 특이한 어떤 전략 보고서가 미국 정부에서 발간된 게 있는데 예. 2019년 6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만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와우. 예. 지금 그 전 세계에서 대만과 이것도 2019년 9월 달 기준으로 했었을 야. 때 대만과 수교를 한 국가는 16개 국가밖에 없어요. 다 중국 눈치 때문이죠. 대개 그래서 대만한테 뭐 잘해줄 때는 예. 대만이랑 친하고 싶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중국 견제하려고 맞습니다.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중국 약 올리려고 올리려고 하는 하는 일인데 네. 이번은 좀 목적이 다른 것 같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특히 아까 전략적 경제법에는 늘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이니까 이건 수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법에서 국가로 인정하려면 그 전에 수교라든가 다른 작업들을 다시 해야 되는데 보고서에서는 벌써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훨씬 더 강도 높게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대만도 전 세계에 생각해 보세요. 16개 국가와 수교를 맺은 나라가 무역을 여기까지 했다라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진짜 모처럼 만에 미국이 자기들에게 힘을 실어주니까 TSMC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공장 5개 저희가 증설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벌써 발표를 했어요. 네. 아, 대만은 어차피 중국하고는 척진 나라고. 그렇죠. 미국이 저렇게 나올 때 미국 손을 잘 잡아야 되겠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또 입장 또 다르네요. 예. 그래서 대만의 TSMC는 벌써 5개 공장 증설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해서 발표를 해버렸고요. 고민할 거 없는 나라네요. 그렇죠.
일본도 고민할 게 없어요. 어차피 미국 편이었으니까.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사실 1980년대에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에서 50%였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반도체 시장 50% 점유율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 1등부터 6등까지 중에서 5개인가가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도체 시장 규모가 10% 언더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일본은 과거의 영화를 왜 뺏겼느냐 살펴보면 전부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일본을 철저히 탄압하고 배제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역시 산업의 쌀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에 해당되는 반도체를 그 당시 미국을 유일하게 위협할 수 있는 국가까지 올라왔던 일본이 만드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본이 만드는 건 안 되는 거죠. 지금의 중국 같은 느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의 일본이. 그 당시에 한번 농담 생각해 보세요. 도쿄의 부동산을 전부 다 팔면 미국 전역의 본토를 다 살 수 있을 만큼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19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 이런 걸 체결해 가지고요. 하루아침에 일본 반도체 관세 100% 부과했어요. 그럼 반도체 가격 2배 오르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때 일본 반도체를 철저히 억압하고 탄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기회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그런 기회를 얻어야만 하는데 중국을 탄압하는 이 과정에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일본도 이 과정에서 다시 잃어버렸던 반도체의 영화를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요즘.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미 정상회담 이걸 논의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했던 미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미일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나서 거기 공동 성명서에서 표현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 언론에서는 그때 일본이 중국이 싫어하는 걸 모두 다 언급했다. 뭐 저기 신장 위구르 문제, 뭐 그다음에 또 뭐였나요? 대만 양안 문제,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 이거 전부 다 미국과 같이 공조하기로 했다. 이것만 보도가 됐지만 네. 실제 거기에 경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하면 첨단 기술하고 다 명시를 했는데 반도체, 바이오, AI, 그다음에 우주 산업,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까지 이 부분에서 전부 일본을 자신들의 파트너십 안에 넣어주겠다. 이걸 명시해놨어요. 네. 그중에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고 나서 최근에 일본의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니 같은 경우가요. 14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오늘 계속 나오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만드는 D램, 낸드 이 얘기가 아니라 네. 정말 그 기계 두뇌에 해당되는 그 칩이죠. CPU라고도 부르고 뭐 했던 그런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린 반도체라고 통칭하지만 반도체의 종류가 진짜 수십이 아니라 수백 가지가 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하나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이제 D램에선 부동의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려면 여타 이런 독특한 반도체 사업들에 더 진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파운더리나 반도체 만드는 이런 공장들을 증설해 가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겹쳐지는 거죠. 일본이 만든 소니가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겁니까? 맞습니다. 소니는 원래 어떤 분야의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등이었냐면 카메라 렌즈에서 들어오는 영상을 디지털라이즈하는 일종의 센서 같은 반도체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세계 1등이었는데 그게 앞으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도체 공장을 일단 더 증설을 하면서 또 다른 이런 특수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여기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래에 점점 추구할 거와 이제 점점 겹쳐지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런데 소니도 그래서 그 나가사키에다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만 봐도 일단 일본이 달라졌구나 네. 알 수가 있는데 더 놀라운 거 대만의 움직임입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TSMC가 일본 본토에다가 연구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최근에? 네. 그런 것은 뭐냐면 일본과 합작으로 연구하겠다는 거죠. 뭔가를.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밸류 체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각각의 부품이 프로토콜이 맞아야지만 원활하게 작동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같이 연구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TSMC는 아직 이건 확정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향후 여건을 봐서 생산 공장도 미국에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증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80년대 일본이 여러 가지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빠져가지고 예. 반도체라는 이 엄청난 시장 규모를 한국에 뺏겼던 것처럼 네.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만, 일본, 미국 밸류체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네. 우리도 여기에 어떻게든 교두보를 만들어 오고 그리고 뭔가 적지 않은 화답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반도체 잘 사다 쓰고 앞으로도 쓰려고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국에만 열심히 잘 공급하겠습니다 약속 안 하고 도장 안 찍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나름의 생산 계획을 만들고 대만, 일본, 미국 이렇게 뭉쳐서 반도체 만들 수 있으니 어떻게 한국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향후 10년, 20년을 갈지 모르는 화두잖아요. 그 화두 속에서 가장 경쟁력을 심어주고 경쟁적인 파트너로 삼아야 될 국가는 한국이기보다는 대만이 유리하거든요. 네. 그래야 중국을 좀 괴롭히기 쉬우니까요. 그렇다면 중국 기업들과 대만 기업들과 대만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호 설림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도 가서 반드시 이 밸류체인 망에서 우리도 빠지지 않도록은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체제가 꽤 있네요. 한국 그렇죠.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또 분명합니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연구원과 함께 이번 주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 주제를 듣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하고 좀 가슴 떨리는 주제가 꽤 있네요.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연구원과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할 것 같은 카드를 하나하나 꼽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좀 정리는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 반도체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정도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 일단 이것을 한 그룹으로 묶고 블록으로 묶어서 미국 편을 만들고 싶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얘기 좀 하기 직전까지 들었어요. 네.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빨리 안 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 세계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을 대만이나 일본이 하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으면 끼워 주라 우리도 해줄게 하면 될 텐데 그거 그냥 달라는 거 아니고 돈 받고 팔으라는 얘기니까. 네. 우리는 걱정하는 게 뭡니까? 크게 이제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한 기업의 총수가 백악관에 불려 들어갈 만큼 위상이 높다라는 건 그 나라의 지정학적인 가치라든가 그 나라 자체의 가치가 상당히 대우를 받거나 그래도 설득을 해야 될 중요한 대상자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예. 특히 이번에 미국 내에서 나왔던 보고서랑 또 미일 정상회담 내용에도 공동 성명서 내용에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한국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향후 협력을 해야 될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 명칭으로는 에센셜이라고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전체 밸류체인에서 한국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런 존재인 한국의 그 존재가 갑자기 공장이 그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사양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주면 예. 그 가치가 일정 부분 유실되는 거잖아요. 계속 줄 듯 말 듯 해야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그렇죠. 계약서 도장 찍고 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쟨 됐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산업 인력들을 가만히 봤었을 때 가장 코어가 되는 부분들은 아무리 해외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엔지니어가 가서 직접 해야지 현지 엔지니어 절대 고용하지 않습니다. 기술 유출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장을 지었을 때는 음으로 양으로 현지 인력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라는 것은 특허가 아니라 공정, 노하우에 해당되는 것들도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를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정과 노하우에 대한 영역들 중에 일부는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아직 5나노, 3나노 공정까지의 반도체는 이르지 못한 상태고 미국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삼성해보다는 기술 열의로 좀 낮아져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현지에서 그런 앞으로 지을 반도체 공장은 저사양 반도체는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세 공정 많이 들어간 것이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일어날 유인도 굉장히 많은 거죠. 이미 삼성의 반도체 공장은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해외에서 짓는 반도체 공장은요,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양이 아니라 14나노라든가 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될까요? 그게 좀 쉬운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런 공장들을 많이 지어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장 회사의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도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외에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짓지 않습니다. 그게 걱정이다. 네. 중국과의 관계는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당연히 마음에 걸리죠. 사실 일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 많은 새로운 기회 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거의 중국에 등을 지다시피 발표를 다 해줘 버렸어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게 일본은 우리랑 루비콘 강을 건너버렸다라고 성명을 냈거든요. 네. 니네가 대만 문제를 언급한다든가,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다든가, 신장 위구르를 언급을 했다라는 건 이제 우리랑 너희는 완전 척을 지는 거다. 조만간 보복하겠다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도 지어지고 뭐도 지어주고 밸류체인에 빠지지 않게 우리도 넣어주십시오라고 어느 정도 이거는 설린 우호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백신까지 좀 얻어와야 될 상황인데, 그럼 미국도 이런 과정에서 대만뿐만 아니라 한국도 껴줄게, 백신도 좀 줄게, 만약에 그렇게 네. 얘기한다고 했었을 때, 그럼 한국은 뭐 해줄 건데를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차피 이 배터리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은 반쯤은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는 뭐 해줄 건데라고 했었을 때, 바로 앞에서 했던 일본의 총리가 저렇게 강경한 발언을 중국에다 했는데, 네. 그럼 너희는 중국과 어떤 스탠스에 있을 거냐라고 했었을 때, 조금이라도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도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또 우리에게 어떤 보복이라고 해야 될지, 냉랭한 관계가 될지, 그것도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일본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의 수출에서 또는 일본의 수입에서 20%가 중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대외 의존도가 중국이 낮았기 때문에 중국과 이렇게 등을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먼 미래를 보고 우린 이 밸류체인의 중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베팅을 한 겁니다. 예. 잃을 거 잃겠다. 예, 잃을 건 잃고 그 다음을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의 기전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우리 늘 말하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도 전 외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고민은 분명히 되더라고요. 참 어려운 선택이네요. 배터리도 좀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게요. 왜 중국하고 미국은 저렇게 싸운대요? 안 싸울 때가 제일 좋았는데. 전 세계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패권을 위협했던 4번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있었었고요. 예. 근데 영국은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력을 잃어버리면서 식민지도 잃어버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네. 적극적인 파트너로 어떻게 보면 약간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유지를 하게 됐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분열이 돼버렸죠. 그래서 옛날의 위상 가치는 지금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양강이다라고 말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철저히 탄압해서 세계 기술 표준이라든가 무역 채널이라든가 환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본을 철저히 억압했죠. 환율을 뭐 2배로 엔화를 높여버린다든지, 관세를 100% 부과한다든지, 네. 뭐 산업 스파이 보내서 우리 미국 기업 탈취했으니 과징금 내놔라, 뭐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마지막 도전자가 중국이 또 남았어요. 중국을 대하는 방법도 그러면 똑같겠죠. 절대 중국을 뭐 망하게 한다든지 없애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의 러시아 정도의 지위, 일본 정도의 지위, 영국 정도의 지위로 내려보내려는 게 목표인 거지. 예. 중국을 없앤다고 하면 미국도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래서 너가 전략적인 경쟁자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데, 약간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위협하지 말고, 그런 거고요. 네,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결국 중국의 보복, 미국의 보복 중에 어떤 게 더 큰 거냐도 결정해야 되고. 예.
미국 쪽에 같이 포함됐을 때 과연 나눠 먹을 대만, 일본과 나눠 먹을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떨지도 좀 봐야 되겠고. 네. 반도체는 그렇고 배터리도 미국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이해는 돼요. 이제 친환경 발전을 하면 그렇게 만든 전기는 항상 24시간 똑같이 나오는 전기가 아니라 그때그때 많이도 나오고 그렇죠. 적게도 나온 거라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저장은 배터리에다 해야 된다. 네. 근데 배터리도 미국이 못 만듭니까? 그냥 아, 그런 건 좀 조용히 알아서 만들어주면 안 돼? 신경 안 쓰이게. 아니죠. 그래도 배터리를 우리가 만드는 게 더 좋죠. 자, 이게 배터리도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미국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뭐 네. 구글이나 MS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미국은 ICT 분야의 최고 강국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오늘날 미국을 있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석유입니다. 왜냐하면 석유를 처음 발명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게 참 발명이라면서요, 정말. 발명이거든요. 이거 어디다 써 하다가 맞습니다. 걸쭉한 이 녀석을. 예. 그래서 185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석유가 발명됐고요. 그 뒤로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여기까지 끌어오는 가장 원천이 됐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끔 뭐 ICT, 반도체, 배터리 얘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단일 교역품으로 1위 교역품은 여전히 석유입니다. 부동의 1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등 수출 품목은 반도체지만 2등이 배터리가 아닙니다. 2등이 석유화학 관련 제품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 석유라는 건 아직도 전 세계에서 중요한 어떤 시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바로 이 석유를 중심으로 원활히 수급받고 석유의 시세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 세계 경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었었는데 예. 갑자기 70년대 들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붐업이 되기 시작하고 예. 미국 내부에 이런저런 석유 수요가 급격히 높아져 버린 거예요. 자동차도 집집마다 하나씩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미국 내에 석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공급은 옛날 같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상황에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서 자신들로부터 석유를 수입해가는 구조적인 의존성 이걸 지켜본 것이죠. 예, 그러다가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엄포를 놨어요. 우리가 우리 건드리면 석유 제대로 공급 안 하겠다. 네. 엄포를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중동 국가들이 어디랑 전쟁을 감행했냐면 중동 전쟁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었는데 미국 되게 난처했겠네요. 난처했죠. 근데 초창기에는 미국이 중동 국가들의 엄포 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줬어요. 예. 그런데 그랬더니만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오펙을 중심으로 한 석유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만드는 이익단체를 만든 거죠, 일종의. 예. 그리고 나서 진짜 1차, 2차 오일 쇼크들이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경제에 이렇게 큰 충격이 있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외교의 최고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외교관인 키신저가 중동으로 날아갑니다. 중동으로 날아가서 1978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카터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인 사파트하고 이스라엘 총리인 맨하임을 불러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처음으로 이스라엘한테 중동 지역의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던 시나이 반도라는 게 있는데 반환해라. 돌려줘라. 얘들이 자꾸 석유 안 준다고 하면 우리 미국도 골치 아프다. 골치 아프다. 돌려주라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때는 뭐냐? 바로 석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미국이 대우해 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석유의 역할과 유사한 반도체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그 협력 국가들인데 네. 그런 협력의 어떻게 보면 교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일부 공장을 바로 냅다 미국에 갖다 주면 향후 그런 교섭력의 일부를 벌써 우리 스스로 좀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 우리가 배터리 생산하면서 필요한 거 받고 주고 하면서 그 줄다리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좋지.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줄 알았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도체 시장에서 그냥 딱 잘려버렸죠. 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만 중동은 그 맥락을 잘 줄타리기를 해서 네.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느냐?
드디어 미국에선 셰일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전 세계 1등 산유국은 이제 미국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하고 나면 중동의 그 석유를 같이 조절하거나 수급받을 많은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경감됐겠죠. 네. 그러다 보니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동은 찬밥이죠. 찬밥이고 철저히 이스라엘 편을 또 들어주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우리 골란 고원인가요? 그거 네. 이스라엘 거야. 미국이 인정을 해줘 버렸고 대사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발언이었군요. 그렇죠. 네. 대사관도 아예 옮겨버렸잖아요. 그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다음에 이번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을 때 미국의 스탠스가 어떤가요? 철저히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제는 그 중동에 뭐 잘 보이거나 잘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 자 그러면 우리의 전략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이 정말 전 세계에서 누구도 못 만드는 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우리의 중요한 새로운 기름인데 한국의 기름인 건데 예. 야 이거를 공장을 냅다 지어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어줘야 될지 이런 선이 있어요. 이게 OX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어느 사양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주고 어떤 건 계속 여기에다가 담아둬야 될지 예. 배터리를 한다면 어느 건 하고 어느 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아주 미묘한 그 선들이 있어요. 그 선들을 잘 지켜가면서 아주 우리의 전략적 지위는 계속 가져가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한 1, 20년 뭐 더 짧은 기간 안에 배터리 정도는 미국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동 짱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쓸모가 별로 없어지면? 아니 계속 뭘 개발해야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이제 참 그게 수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하자원과 같은 것에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 수요가 있는 제품들, 네. 시장에 어떤 니즈가 있는 것들을 제일 먼저 만들어내고 값싸게 제공해야서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 뭘 잘 만들어도 좀 고민이네요. 네. 반도체 배터리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어 놨더니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정말. 자, 특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네.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이해할 때 좀 중요시 여기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냐 하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통령을 지냈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19로 경험하게 되는 이 대불황, 이 불황과 완벽하게 똑같은 불황, 글로벌 네. 금융위기, 예. 그걸 한번 자기가 부통령으로서 경험하면서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여러 가지 사회 변화를 직접 목격해 보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성찰 속에서 그 경험 속에서 지금을 이제 하나씩 어떻게 보면 계획을 좀 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었냐 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게 몇 분까지 하는 거죠?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초저금리 상황에서 그때 셰일가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예. 바로 기술 개발을 완료했었습니다. 셰일가스 기술은 1990년대 만들어졌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8년 뒤에 셰일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 때 또 초저금리 양적 완화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신재생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다시 발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자, 배터리 빨리 가져와라 이겁니다. 예.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연구원이었는데요. 이분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항상 출연하신 분입니다. 다음 주 이거 남은 부분 이어서 좀 해주시고 넘어가시죠. 그럼 제 코너는 다 둘 다 본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검색창에서 손에 잡히는 경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찾아올게요.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